박사과정 신태인 학생이 PSIJ가 뭔지 한번 소개하고 또 30분 지나서는 박사과정 학생 박현욱 학생이 박사학위 논문을 PSIJ와 관련해서 받았는데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자료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강의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어떤 PSI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인 학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김정훈 교수님 연구실의 박사과정 신태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파워 서플라이 노이즈 인듀스 지터, 이제 파워 노이즈에서 발생하는 지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그럼 간단하게 지터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이 PSIJ가 어디에 속하는지 말씀드리고요. 그럼 간단하게 이제 PSIJ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린 뒤, 실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했던 HBM-IO 인터페이스에서 그렇다면 이 PSIJ를 모델링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I 다이어그램입니다. 아마 수업에서 다들 배우셨겠지만 이제 디지털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는 최종 지표는 바로 보시는 것 같은 I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 디지털 시스템의 시그널이 0, 1 비트가 있는데 그 0, 1비트의 모든 트랜지션을 다 반영을 해서 하나의 I로 전부 중첩을 시키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I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데요. 컨스턴트한 1비트, 그리고 일정한 0비트, 그리고 아이솔레이트된 0에서 1로 가는 이제 트랜지션 비트, 반대로 1에서 0으로 가는 그런 아이솔레이션 비트, 그리고 0에서 1에서 갔다가 다시 또 0으로 오는 비트, 그다음에 1에서 0으로 다시 1로 가는 이 비트, 이 6개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속해서 중첩을 시키면 이제 이런 I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다이어그램이 형태가 눈처럼 생겼다고 해서 눈처럼 열린다고 해서 이제 I 다이어그램을 불리는데요. 그렇다면 이 I 다이어그램이 실제 시스템에 동작할 때는 어떻게 보이냐? 사실 아이디얼하게는 저희가 보낸 시그널의 라이징 타임, 그리고 0, 1 비트가 그대로 전부 I 다이어그램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얀 선이 이제 실제 아이디얼한 케이스에 대한 I 다이어그램인데요. 그러나 실제 시스템은 아이디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노이즈가 끼거나 혹은 디그레데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라이징을 하거나 펄링을 할 때 이제 이 회색 부분처럼 두꺼운 부분 이상적으로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않고 베리에이션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이제 최소한의 그 윈도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가 1인지 0인지를 읽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걸 중간에서 디텍을 한다 치면은 최소한 이 윈도우 상은 I가 열려야 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윈도우, 이 정도의 양을 윈도우로 한다면 이제 나머지 Y축으로의 이 긴 부분이 볼티지에 대한 마진이 될 것이고 X축으로의 이 빈 부분이 이제 타이밍 마진이 될 것입니다. 남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I 다이어그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볼티지와 타이밍, Y축으로는 볼티지 마진을 보여드리는 형태고요. X축으로는 이제 타이밍 마진, 시간에 대한 그 마진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때 지터는 무엇이냐? 이제 X축으로 봤을 때 이제 라이징과 펄링이 크로스하는 지점이 실제로 아이디얼하게 0, 딱 그 크로스한 점에서 만나야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는 시그널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집니다. 실제로 시그널들이 뭐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고 이러한 이 센터점에서의 이 베리에이션 등까지 길이를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저희 디지털 시스템에서의 타이밍 지터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데이터 비트 트랜지션에 의해서 기반하는 그런 인트린직한 그런 지터도 있고요. 이외에 더 여러 노이즈나 랜덤 노이즈, 서머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 굉장히 사실 지터를 만들어내는 요인은 다양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터는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지터의 종류에는 실제로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기본적인 부분 살펴보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기 지터, 사이클 투 사이클 지터, 그다음 타임 인터벌 에러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방금 I 다이어그램 말씀드렸던 이 지터는 이제 타임 인터벌 에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기 지터는 뭐냐면 시그널이 이제 듀티 사이클 예를 들어 50으로 진행한다 치면 이제 1 찍고 2, 1, 0 내로 하는 이 한 번의 주기가 있을 때 각각 주기의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P1, 첫 번째 비트, 첫 번째 주기에서의 시간, 두 번째 주기에서의 시간, 세 번째 주기에서의 시간을 이제 페리오드 지터라고 부르고요. 사이클 투 사이클 지터는 말 그대로 주기마다의 그 차이 지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기와 두 번째 주기 사이의 지터를 또 이제 사이클 투 사이클 지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P2, P3 주기에 대해서 그 차이 값을 이제 C3, 사이클 투 사이클 세 번째 지터라고 부릅니다. 이 지터도 이제 실제로 온칩에서 뭐 디지털 타이밍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페리오드 지터까지, 주기 지터까지 이제 같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I 다이어그램을 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지터, 일반적인 지터를 볼 때는 사실 이제 이 타임 인터벌 에러라고 부르는 이 지터만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제로 아이디어란 엣지 포지션이 있어야 할 위치에서 얼만큼 벌어졌는가, 즉 라이징과 펄링을 할 때 이 중간점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에 대한 걸 타임 인터벌 에러, 즉 지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지터는 이러한 타임 인터벌 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제가 이후로 설명한 모든 지터는 이제 이 타임 인터벌 에러에 대해서만 다루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터의 분류는 어떻게 되고, 그럼 이 PSI제랑은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탈 지터를 일반적으로 TJ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TJ는 크게 RJ와 DJ로 나뉩니다. RJ는 이제 랜덤 지터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서멀 노이즈, 그리고 화이트 노이즈, 샷 노이즈, 플리커 노이즈 같은 진짜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그런 노이즈, 완전 랜덤한 노이즈를 이제 말 그대로 랜덤 지터로 부르고요. 이 분류 기준이 이제 바운디드 돼 있냐, 언바운디드 돼 있냐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의 한계점을 가질 수 있는가, 경계점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가, 만약 예측이 된다면 이제 바운디드 지터라고 부르고요. 예측이 안 될 경우 이제 언바운디드 지터, 랜덤 지터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랜덤 지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디지털 도면을 잘 다루지 않고요. 그럼 이 바운디드 지터를 이제 디터미니스틱 지터,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정해져 있는 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지터는 다시 두 개로 나뉩니다. 이제 uncorrelated data 그리고 correlated data, 그러니까 데이터 패턴에 연관되어 있는 지터, 그리고 데이터 패턴에 연관되지 않은 지터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데이터 패턴에 연관되어 있는 지터는 이제 말 그대로 데이터 디펜던트 지터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기서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ISI, 로스에서 발생하는 ISI에 이제 발생하는 지터, 그리고 듀티 사이클, 클락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 듀티 사이클 디스토션에 의한 지터, 크게 두 가지가 되고요. 사실 이 데이터 디펜던트 지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제 I 다이어그램을 찍게 되면 I 다이어그램 자체가 데이터 패턴에 따라서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I를 찍기만 하면 사실 이 지터는 같이 보인다고, 디폴트로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 이제 데이터 패턴에 무관한 지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 패턴의 이외의 요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지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큰 분류로는 bounded uncorrelated 지터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bounded 되어 있고 uncorrelated 되어 있다 해서 이제 그 큰 분류를 bounded uncorrelated 지터, BUJ라고 부릅니다. 이 BUJ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periodic 지터와 non-periodic 지터, 말 그대로 주기. 이 지터의 형태가 어떤 타임 인터벌 내에서 봤을 때 주기적인가. 만약 주기적이라면 이제 페리오드 지터라고 하고요. 넌 페리오드 지터, 그러니까 주기적이 않으면 말 그대로 넌 페리오드 지터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뭐 크로스톡이나 다른 요인에 의한 크로스톡 혹은 EMI 같은 게 포함이 되는데, 사실 이 영향은 뭐 그렇게 크게 볼 수 없고요. 요즘 조금 더 이제 크게 지금 이 마진을 깎아먹고 있는 메인 요소는 바로 이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한 지터와 이제 페리오드 지터입니다. 그럼 이 페리오드 지터의 메인 요소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파워 서플라이 노이즈 인듀스 지터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파워 노이즈에서 발생하는 지터인데요. 파워 노이즈는 말 그대로 그 외부 같은 공유하는 I/O 혹은 외부의 같은 보드를 공유하는 뭐 칩, 이런 데서 그런 걔네들의 스위칭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터이기 때문에 스위칭이라는 형태 자체가 반드시 주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기 지터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런 PSI제는 그래서 이 주기 지터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unbounded correlate 지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I를 봤을 때 데이터 패턴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적인 그런 모델링이나 그런 측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터들보다 조금 더 다루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조금 더 다른 모델링 방식과 분석 방법을 가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PSIJ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의 메인 보드입니다. 다들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 본체 안에 들어있는 메인 보드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 컴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가 사용이 됩니다. 뭐 I/O 칩, 뭐 이제 저희가 메모리, 딤 소켓들, 딤 메모리 칩이 이제 여기 세로로 꼽히게 되고요. 이제 메인 CPU, 저희의 이제 컴퓨터의 머리인 CPU가 여기 CPU 칩이 꼽히게 되고, 그 외에도 뭐 PCI 관련 소자들, 뭐 채널, 이더넷 칩, 뭐 오디오 관련 헤더들,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이 이 작은 보드에 굉장히 큰 밀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칩들이 어쩔 수 없이 이 한 보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워를 공유하게 되고, 혹은 이제 파워 플레인이 공유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같은 좁은 이 보드 안에 모였기 때문에 고주파로 가면 갈수록 그 커플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파워 노이즈를 결론적으로 공유하게 된다라는 것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걸 도식화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 이 메인 부분이 보드인데요. 이 보드 위에 뭐 저희 이제 메모리, D램들이 꼽히게 되고, CPU 칩, 뭐 그 외에도 이외에 뭐 여러 아날로그 디지털 칩들이 꼽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파워 그라운드 플레인이 들어가게 되고, 특히 그라운드 플레인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모든 도메인의 칩들이 다 공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유되는 파워 그라운드에 의해서 노이즈들이 서로 발생하면 이 플레인을 타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를 이제 파워 노이즈 혹은 그라운드 노이즈라고 부르는데 하나로 묶어서 파워 노이즈를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공유된 파워 플레인을 통해서 발생하는 노이즈라고 해서 파워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룰 부분은 이 파워 노이즈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터라고 말씀드릴 수 같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면 이 파워 노이즈가 어떤 형태로 구현이 되느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그 임피던스를 관점에서 살펴볼 때 결론적으로 옴의 법칙에 따라서 볼티지는 전류 곱하기 저항입니다. 전류는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칩들에서 발생하는 스위칭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게 되고, 그 전류의 스펙트럼을 프리퀀시 스펙트럼으로 확인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스펙트럼의 커런트와 그리고 이 파워 그라운드 사이에 있는 임피던스, 이 파워 플레인 자체도 커퍼기 때문에 이러한 임피던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항의 형태를 주파수대에서 이렇게 임피던스 커브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되고, 이러한 각각의 스펙트럼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둘이 곱해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노이즈, 파워 노이즈, 시뮬테이니어스 스위칭 노이즈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식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버퍼들이 뭐 같이 공유하는 I/O가 될 수도 있고, 사실 뭐 다른 칩들에 의한 칩들 버퍼, 칩들의 뭐 다른 모든 서킷의 형태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말씀드렸다시피 파워나 이제 이 레귤레이터에서부터 파워를 공급하는 레귤레이터부터 보드 패키지, 인터포저 칩까지 일련의 모든 이런 하이라키컬하게 계층적으로 파워 그라운드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파워 그라운드에서 발생하는 임피던스에 따라서 SSN 노이즈, 파워 노이즈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긴 주파 스펙트럼 이렇게 보이는데, 타임 도면 보면 이제 이렇게 지글지글 거리는 SSN 뭐 볼티지 형태가 되겠죠, 노이즈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노이즈가 결론적으로 PSIJ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워 노이즈가 어떻게 지터를 만들어내냐? 사실 파워 노이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볼티지 도메인이고, 이 지터는 이제 타임 도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볼티지가 어떻게 이 타임 도메인의 지터를 만들어내냐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먼저 간단한 인버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모스 인버터로 볼 때 이제 이거를 PMOS, NMOS가 달려있고 이제 캡이 달려있는 이러한 단순한 형태의 버퍼입니다. 이런 버퍼를 이퀴블런트한 서킷 형태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밑에 캡이 달리고, 이제 이 PMOS, NMOS를 GM의 K, VGS-VTH 형태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이디어한 시그널이 이 검은 실선이 들어갈 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딜레이가 존재합니다. 버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VN이 여기 이제 파워 노이즈가 아니라 파워가 이제 VN인데 만약 VN이 1.2V라면 여기 위에 1.2V 걸려 있으면 1.2V까지 이제 이렇게 스윙을 해서 라이징을 하겠죠. 근데 이 인풋 시그널이 들어갈 때 애초에 이 버퍼 자체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검은 점선과 같은 형태의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파워 노이즈가 들어가게 되면 그 노이즈가 자체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양 혹은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 값이 이 DC의 파워와 합쳐서 순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파워 노이즈가 양의 파워 노이즈가 들어와서 이 VN이 좀 더 올라간 VH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경우 VGS가 증가하게 되고 얘는 PMOS니까 이제 SG 빼면 마이너스가 증가하게 돼서 어쨌든 이게 증가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딜레이는 RC 딜레이가 기본 딜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가한 VH만큼 GM이 증가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딜레이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발생한 파워 노이즈에 의해서 올라가야 할 레벨이 바뀌게 되고 올라갈 레벨이 바뀜에 따라 결론적으로 이 버퍼 자체가 가지는 딜레이의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파워 노이즈가 만약 양의 값을 가지게 돼서 볼티지가 더 높아지면 주기가 더 딜레이가 짧아져서 좀 더 빨라지는, 더 빨리 스윙을 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 만약 반대로 음의 값을 가지는 파워 노이즈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 DC 볼티지보다 더 낮은 볼티지를 값을 갖게 되고 더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 선과 같이 이렇게 더 느리게 스윙을 하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럼 아웃풋 단에서 봤을 때 이렇게 검은 실손으로 들어와야 할 시그널이 파워 노이즈에 의해서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되는 이렇게 네, 결과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게 결국은 지터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모든 서킷, 모든 인버터, 모든 버퍼들은 파워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딜레이가 변하게 되고 이렇게 변한 딜레이를 결론적으로는 이제 PSIG, 파워 노이즈 인듀스 지터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로직, 간단한 인버터에 적용된 로직이 이제 모든 서킷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걸 모델링을 하기 위해선 그럼 이 지터랑 이 PSIG를 모델링을 하려면 이게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모델링을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델링 수식은 이제 제가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어쨌든 이제 그 얼마나 그 들어온 파워 노이즈에 예민하게 딜레이가 바뀌냐를 이제 지터 센시티비티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지터 센시티비티를 HF라고 부르는데 이 HF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시계에서 모델링 될 수가 있고 특히 중요하게 결정하는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싱크 함수처럼 보이게 됩니다. 싱크 함수를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롤링 오프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 H0, DC 값입니다. DC 값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 맥스, 파워 볼티지 맥스 값과 민 값의 차이 분의 타임 딜레이의 맥스 값과 민 값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맥스 값 들어간 것과 민 들어간 것과 이 볼티지 차이와 그 다음에 이 X축으로 변하는 Y축으로 변하는 값의 차이와 X축으로 변하는 값의 차이의 그런 비율 이 결론적으로 센시티비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H0의 항이 나오게 되고 단순히 설명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지터 센시티비티라는 것이 하나의 수식으로 모델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고 네, 단순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든 서킷들에 대해서 이런 프로파일을 다 뽑아내게 되면 어떤 서킷이든 예를 들면 클락 패스에 있는 모든 뭐 버퍼나 뭐 PLL이나 뭐 드라이버나 프리드라이버 같은 모든 형태의 서킷을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형태의 모델링 방식을 통해서 지터 센시티비티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그 센시티비티를 전부 멀티플라이 시키면 이제 전체 패스에서 발생하는 지터를 구할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이 지터 센시티비티 형태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롤링 오프, 일반적으로 이제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하다가 고주파로 갈수록 이제 갑자기 롤링 오프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요. 요거를 조금 살펴보시면 이제 X축이 이제 노이즈 프리퀀시입니다. 노이즈 프리퀀시가 저주파 대역일 때는 그대로 높은 지터 센시티비티를 보이다가 그러니까 높은 지터를 만들어내다가 고주파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낮은 지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를 좀 물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왼쪽과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퍼가 이렇게 스테이지,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만약 노이즈가 저주파라면 보시는 것처럼 파장이 굉장히 깁니다. 파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얘 버퍼, 얘 버퍼, 얘 버퍼, 얘 버퍼가 보는 모든 노이즈의 페이즈, 위상이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0점을 기준으로 다 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가 0, 음이 다 계속 중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파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페이지끼리 노이즈들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높은 지터를 만들어내게 되는 이런 일정한 형태의 저주파에서는 결과를 보이게 되고요. 반면 고주파가 될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파장이 짧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일련의 이 버퍼 체인에서 보이는 이 페이즈들이 바뀌게 됩니다. 값들이. 예를 들면 이 버퍼 같은 경우는 이제 음의 페이지에 가진 노이즈가 보이게 되고, 두 번째는 양의 노이즈가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음의 페이지가 보이게 되고, 네 번째는 양의 페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아웃풋단에서 지터를 봤을 때 오히려 얘는 이제 저주파는 중첩이 됐는데 얘는 오히려 이제 컴펜세이트 보상이 됩니다. 음으로 간 값만큼 다시 양으로 당겨지고 다시 밀어진 만큼 당겨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노이즈 자체가 고주파가 되게 되면은 아웃풋단으로 보이는 값 자체가 굉장히 작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히 고주파로 갈수록 그 변화량도 많아지고 변화하는 그 주파수도 굉장히 깊어진다. 그리고 오히려 롤오프하는 지점이 생긴다. 롤오프는 뭐냐면 완벽하게 지터가 전부 보상된 케이스. 그 주파수 내역이 바로 이제 롤오프 프리퀀스입니다. 이건 이제 버퍼의 그런 체인의 컨피그레이션이나 그런 서킷 컨피그레이션 따라 바뀌겠죠. 어쨌든 이런 원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지터 센시티비티 형태를 보이게 되고요. 이러한 형태는 버퍼 형태나 서킷 형태에 따라서 전부 달라집니다. 얘는 이제 단순한 버퍼 체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더 물리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형태가 나오고, 뭐 좀 더 복잡한 PLL이나 DLL 같은 경우는 뭐 좀 이렇게 막 저주파에서 조금 더 다른 형태를 보이긴 하는데, 그것 또한 이제 서킷의 동작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충분히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터 센시티비티라는 것을 모델링을 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PSIG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먼저 어그레서 서킷들의 그런 서킷 노이즈 스펙트럼, 커런트 스펙트럼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걸 공유하는 PDN의 형태를 뽑아내면 얘를 곱하면 이제 SSN, 파워 노이즈가 나오게 되고, 파워 노이즈 볼티지가 나오게 되고, 이 노이즈 볼티지가 그 서킷을 어떤 서킷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센시티비티를 전부 곱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PSIJ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스펙트럼은 지금 주파수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이제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포 IFT 해주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타임 도메인의 픽투픽 PSIJ가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은 수식적으로 이렇게 단순히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뭐 ZF 같은 경우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이제 뭐 트랜스퍼 임피던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셀프 임피던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PSIJ가 모델링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뭐 지터의 종류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데 왜 지금 더 이런 PSIJ 이슈가 더 심해지고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트랜지언트 커런트, 그러니까 사용하는 커런트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점점 더 고속화가 진행이 되면서 디지털 시스템이 컴퓨터도 더 빨라지고, 그다음에 따라서 IO, 그러니까 채널 개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 왜냐하면 데이터를 더 많이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채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만큼 더 높은 성능을 하려면 저희가 디램 소켓에 디램을 8기가 계속 꼽듯이 그러니까 다이수 칩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당연히 그만큼 사용하는 커런트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SSC 커런트 값이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SSC가 커지니까 이 스위치 노이즈도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커런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노이즈 소스 1에 의한 소스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게 사실 메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파워 그라운드 메쉬는 스케일링 다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무어스 법칙에 따르면 실제 저희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이제 그 스케일이 다운됩니다. 지금 이제 7나노, 3나노, 뭐 2나노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아톰 레벨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는, 그렇게 크게 스케일링이 되는데, 이런 PCB나 패키지 그리고 이 칩에 들어가는 파워플레인 메쉬는 그 걔네가 줄어든 만큼 스케일 다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칩수를 줄여도 결국은 이 보드 위에 실장이 돼야 되고, 그 보드는 결국 크게 유지된 상태에서 더 많은 칩을 꼽아서 저희가 성능을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드 크기는 못 줄어들고, 그럼 결론적으로 보드에 사용되는 이 파워플레인의
임피던스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얘네가 감소한 만큼.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스케일 다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파워 노이즈의 양은 그대로인데 그 칩은 점점 더 작아지고 소형화되고 걔네는 스윙의 노이즈가 점점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PSIJ 이슈, 파워 노이즈 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PSIJ를 어디서 분석을 하냐라고 한다면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분석을 하겠죠. 이 칩과 칩을 연결할 때는 반드시 어떤 인터페이스나 프로토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크게 온칩을 제외하고 이제 오프칩 관점에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인터페이스가 존재합니다. 패러렐 인터페이스와 시리얼 인터페이스. 패러렐은 말 그대로 병렬 인터페이스입니다. 시리얼은 이제 직렬 인터페이스고요. 특징을 보자면 병렬 인터페이스는 속도가 낮습니다. 비교적. 얘네는 지금 시리얼은 굉장히 높죠. 230. NRG는 230이고 뭐 펜폰 110까지 올라갔는데 얘는 2에서 4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신 얘는 그만큼 채널 개수를 늘리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얘는 HBM 같은 경우에 속도가 2에서 4GBps, 2GBps밖에 안 되지만 IO 개수가 1024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 곱하기 1024 하면 2048이 되겠죠. 반면 시리얼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로 보면 PCI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의 채널당 속도는 높습니다. 그러나 그 채널의 개수가 작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4개를 쓴다 치면 20 곱하기 3면 80, 16개 친다면 뭐 38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리얼은 하나의 채널의 속도를 올린 거고 반면 채널의 개수를 그만큼 줄이겠다라는 전략이고 패러렐 인터페이스는 속도를 감소시키는 대신에 그만큼 개수를 늘리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서 쓰냐라고 말씀드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디멘전이 큰 보드단에서 씁니다. 보드단에서 쓰기 때문에 채널이 길게 되고 채널이 기니까 그만큼 많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뭐 1024개까지 그 보드 레이아웃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드 레벨에서는 이런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전부 사용하게 되고요. 뭐 보드 위에 올라가는 패키지나 인터포저 레벨에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더 크기가 소형화되고 특히 인터포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공정을 사용하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피치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채널을 좀 더 다양한 좀 더 많은 채널의 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패러렐 인터페이스에서는 많은 채널 카운트를 사용을 해서 전체 밴드위스를 올리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고요. 뭐 템포럴 에너지 뭐냐면 에너지는 이제 그냥 01 비트만 사용하는 거고 얘는 이제 0과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비트 이런 식으로 비트를 쪼개서 보내겠다라는 전략인데 요거는 뭐 아마 수업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른 조금 시그널링 전략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크게 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인터페이스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저희의 대부분 타겟들은 이 두 인터페이스 안에 들어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스킴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클락이 데이터와 같이 채널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채널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클락을 보낼 때 그냥 그때는 1024개면 하나만 더 만들면 클락을 사실 더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우팅에 있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클락을 같이 보내는 이런 형태를 보내게 되고 그래서 레퍼런스 클락이 만들어지면 그 클락이 그대로 채널 그 데이터와 똑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가 이제 패러렐 인터페이스 사용하는 형태고 반면 시리얼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클락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지금 라우팅할 채널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클락은 따로 보내지 않고요. 클락을 이 데이터에 심어서 같이 보내게 되고 그걸 다시 이 RX단에서 리시브 단에서 리커버리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RX단에 좀 더 복잡한 서킷 같은 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크게 인터페이스 차이는 클락의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락이 패러렐 같은 경우는 같이 가고 얘는 같이 안 가는 대신에 RX단에서 다시 리커버리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느리네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패러렐 인터페이스, 시리얼 인터페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클락을 같이 가는 경우, 클락이 안 가는 경우가 되게 되고 이제 얘를 이제 분석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PDN 임피던스입니다. PDN은 반드시 공진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진이 어디에 겹치냐라는 것을 이제 같이 보면은 이 지터가 어디서 도미넌트 하냐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패러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지터 트래킹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지터 트래킹과 겹치는 부분이
특히 이 지역에서 많이 지터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시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얼 밴드위스가 저주파 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 PDN 임피던스 공진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시리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PDN 공진점에서 굉장히 많은 지터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저희 연구실 진행했던 실제로 이 모델링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에 대해서 패러럴 인터페이스 중 하나인 HBM에 대해 적용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대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컨트롤러와 디램 사이에 컨피규레이션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가게 되고 이제 클락이 같이 따라가게 되고 안에 뭐 클락 트리가 있고 이렇게 뭐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 이런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터를 볼 때 이제 일단 먼저 센시티비티를 봐야겠죠. 어떤 서킷을 지나느냐를 볼 때 그거를 이제 컴포넌트 레벨의 PSAC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엔지니어들이 이제 컴포넌트 레벨의 지터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서킷에서의 지터 센시티비티만 확인해서 이걸 최대한 줄여서 뭐 레이아웃 시키고 이랬는데 사실 실제로는 말씀드렸다시피 PDN도 같이 물려서 봐야 되고 어떤 커런트가 있는지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채널 임팩트나 트래킹 이펙트 그런 딜레이를 전부 같이 고려를 한 걸 이제 시스템 레벨 지터라고 부르게 되고요. 요즘에는 이제 전부 이런 식으로 시스템 레벨 지터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부 모든 컴포넌트를 다 고려를 해야 정확한 이제 PSIG를 구현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 인터페이스 적용을 시켜 본다면 PLL이나 다른 서킷들은 조금 제외를 했고요. 이제 클락 패스와 데이터 패스에 같이 공유하는 이제 클락 버퍼와 이제 아이오 드라이버 단만 저희가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버 단의 지터 센시티비티와 클락 버퍼 단의 지터 센시티비티를 구해서 저희가 이제 그 지터를 확인을 했고 모델링과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같이 이렇게 이게 이제 파워넷이고요. 파워넷에서 모든 서킷의 파워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파워를 공유하는 일이 부득이하게 발생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같은 파워 노이즈를 공유하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간 파워 노이즈만큼의 지터를 이제 각각 센시티비티를 통해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사실 다른 요소도 많거든요. 앞에는 엄청 긴초적인 부분이었고 이외에도 뭐 채널에 의해서 지터가 증폭이 되기도 하고 RX단의 추가 클락 버프에 의해서 딜레이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트래킹이 좀 밀리는 이런 현상이 또 있거든요. 뭐 이런 것도 저희는 이제 같이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논문들에서 뺐던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완전한 시스템 레벨의 그런 PSJ 모델링을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말씀 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터 트랜스 펑션과 노이즈를 곱하는 부분까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노이즈가 지터가 발생을 하면 지터가 결국은 RX단으로까지 갈 테니까 I 다이어그램까지 갈 때 이 채널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지날 때 실제로 이제 채널을 증폭하게 되고 이 채널을 위해서 그런 증폭에 의한 로스 현상도 같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에서 이제 컨볼루션 시킬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지터를 트래킹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클락과 데이터가 같이 가게 됩니다. 같이 가게 되면 말 그대로 노이즈도 같이 끼겠죠. 그럼 같이 노이즈가 끼기 때문에 같은 노이즈가 낀 만큼 그걸 RX단에서 메이치드 버퍼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캔슬링 시켜줄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지터 트래킹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이 고려가 되면 실제 시스템 레벨에 보이는 저희가 퓨어한 그런 지터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고요. 저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HBM 타겟을 통해서 모델링을 진행했고, 뭐 HBM 임피던스를 구하면 패키지 집단 인터포저 칩을 저희가 모델링을 해서 진행을 했고, 클락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적절한 솔루션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클락, 그다음에 로컬 클락들을 전부 저희가 서킷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지터 센시티브 펑션을 구해냈고요. 이외에도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좀 단순화시켜서 사실 서킷 랩에서 좀 더 복잡하게 구현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아날로그 파트만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드라이버로 모델링을 진행을 해서 이제 센시티비티를 구해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이건 이제 채널을 진폭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5기가짜리 이제 클락이 있다 가정을 하면 이걸 이제 스펙트럼을 보면은 5기가헤르츠의 나이퀴스트가 보일 거고 그의 오드 하모닉이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2기가헤르츠짜리 지터가 들어왔다 치면은 이제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에 의해서 5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기가헤르츠의 이런 스펙트럼의 꼬리를 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터가 채널을 지나게 되면 채널 로스가 이제 프리퀀시 디펜던트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지터마다, 그러니까 지터 포인트마다
그러니까 로스되는 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릴레이티브리하게 임플리피케이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앞에 있는 지터는 덜 손상이 되겠죠. 반면 이 뒤에 있는 애들은 다 채널 로스에 의해서 이게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터가 릴레이티블리하게 로스되고 앰플리피케이션 되는 현상을 이제 채널 로스의 지터 앰플리피케이션을 부르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형태까지 같이 구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스파이스에서 결과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터 형태가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모델링을 통한 지터 P2P의 결과가 유사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지터 트래킹도 이제 저희가 같이 진행했습니다. 트래킹은 뭐냐면 말 그대로 데이터와 클락이 저희가 같이 데이터가 진행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같은 패스를 지나기 때문에 같은 노이즈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제 Rx단에서 이제 그걸 캔슬링 시켜줄 수가 있는데 만약 그 지터 프리퀀시가 그러니까 노이즈 프리퀀시가 로우 프리퀀시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로직과 같습니다. 이 DQ 샘플링과 DQS 샘플링이 거의 페이즈가 같게 되면서 걔네 로우 프리퀀시에 의한 지터는 결론적으로 유사한 값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지터를 캔슬링 시켜줄 수 있겠죠. 같은 양의 값을 가지니까. 근데 만약에 이 지터 프리퀀시가 고주파로 하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페이즈가 바뀝니다. DQ와 DQS가 샘플링하는 부분에서 페이즈가 바뀌게 되고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DQ는 음의 값을 가지는 노이즈를 가지고 있었는데 DQS는 오히려 양의 값을 가지게 되고 이러함에 따라서 이제 캔슬링을 잘 못 시켜준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얘를 모델링 시켜보면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저주파 대역에서는 거의 다 0, 0, 0, 0 다 캔슬링을 잘 시키다가 점점 고주파를 올수록 캔슬을 못 시켜주게 되고 오히려 2배까지 증가하는 그런 캔슬링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얘가 음의 값으로 맥스 값을 가지게 되고 DQ에서 양의 값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그 차이가 2배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트래킹의 형태가 보이게 되고 이 트래킹을 고려를 하게 되면 17.2피코에서 15.9피코까지 감소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을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1기가까지 저주파, 한 500메가까지 저주파 지역은 굉장히 잘 트래킹이 돼서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선이 기존 트래킹 전의 지터들인데 이 지터들이 전부 트래킹돼서 없어졌고 이제 오히려 이 고주파 대역의 지터들이 더 도미넌트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HBM 도민에서는 크리티컬한 부분이 바로 이 800에서 5GHz, 특히 PDN과 지터 트래킹이 만나는 이 지점이 에서 굉장히 지터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각 그 인터페이스 도메인에서 파워, TX, RX 채널에서 수입을 조금 이제 센시티비티 아날리시스처럼 그 디멘션을 바꿔가면서 지터 영향을 주는 게 어떤 것이 큰가를 확인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PDN 같은 경우는 6.3%, 클락 버퍼는 4.2% 영향을 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종 지터, PSIJ 지터에 발생한 지터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각 컴포넌트를 바꿔가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아날리시스까지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 아시면 이제 대부분 PSIJ는 조금 잘 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약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I 다이어그램의 타이밍 마진은 결론적으로 지터가 결정을 하게 되고 특히 이 지터 중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파워 노이즈가 주요 이 지터의 메인 소스가 되고 있다, 노이즈 소스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PSIJ 같은 경우는 파워 노이즈에서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그거는 이제 파워 노이즈 스펙트럼, 임피던스 커브, 지터 센시티비티 통해서 일반적 기본적인 PSIJ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PSIJ 문제는 패러럴 인터페이스, 시리얼 인터페이스 모두 적용이 되며 이러한 두 인터페이스 전부 굉장히 큰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PSIJ 문제는 특히 정확한 모델링과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와 관련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러한 PSIJ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련의 여러 시스템 레벨의 모델링 방식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고 어떤 인터페이스 팩터가 도미넌트한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요.